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쥐의 심정으로 파혼을 했어요.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살아오면서 굴곡이 많았어요. 젊은 나이에 정말 많은 걸 이루기도 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많은 부침보다 이번 파혼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무래도 내 가족과 연관된 일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싸울 때 가족을 건드리는 건 반칙이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제 부모님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개싸움이 되더라도 어떻게든 이겨야죠. 저희 집안에는 좀 복잡한 가족사가 있어요. 이건 순화해서 표현한 거고 사람들은 흔히들 콩가루 집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 게 저희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소문난 남봉꾼이었대요. 무슨 재주로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집 살림으로는 모자라 두 집, 세 집, 네 집 살림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전국 각지에 현재 부인을 두고 자식까지 줄줄이 낳았으니 부정적인 면으로 대단한 분이셨죠. 그 바람에 본처였던 저희 할머니는 몸고생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옆에서 그런 어머니를 보고 살아야 하는 저희 아빠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죠. 할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셔서 한창 건설 붐이던 시절엔 돈을 꽤 버셨지만 워낙 돌봐야 할 가정이 많아서 그런지 모아둔 돈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나마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여기저기에서 유산을 달라고 달려온 첩과 자식들 때문에 할머니와 아빠 손에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할머니가 생활력이 강한 분이셔서 아빠는 어릴 때부터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대요. 할아버지가 자주 집을 비우시기 때문에 어린 아들과 둘이 사는 게 걱정이었던 할머니는 남는 방에 하숙을 치셨어요. 처음엔 근처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한 명을 들이셨는데 얼마 뒤 같은 학교 학생이 2명 더 들어오면서 본의 아니게 대학생들의 하숙집이 되어버렸어요. 젊은 남학생들이 셋이나 있는 집이라서 치안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었죠. 그러다가 뒷집을 싼 값에 사들이면서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하숙집을 운영하게 되셨어요. 그 덕에 아빠는 대학생 형들한테 무려 과외도 받을 수 있었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도 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갓 20을 넘긴 듯한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찾아온 거죠. 할아버지의 마지막 첩이었던 거예요. 저희 아빠와 5살 차이밖에 안 나는 어린 여자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할머니는 뒷목을 잡으셨어요. 당시 저희 아빠는 17살이었고 여자는 22살이었거든요. 뭐든 시키시는 일은 다 할게요. 제발 저랑 우리 아기 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어린 딸이 부모 또래의 유부남 아이를 갖자 여자의 친정에선 집안의 수치라며 배가 부르기 전부터 집에 숨겨두고 바깥 출입도 못하게 했다더군요. 그리고는 출산을 하자 100일도 안 돼 입양을 보낼 계획을 하셨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어린 아기를 데리고 식구들 몰래 도망을 친 거예요. 출산 때문에 할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몰랐던 여자는 저희 할머니를 통해 뒤늦게야 그 사실을 알고는 망연자실했어요. 자신과 아들을 받아줄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게 됐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게 남편의 어린 첩까지 품으셨다는 거예요. 남편보다 더 미워해도 모자랄 첩을 말이죠. 엄동설안에 핏덩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겠어? 그냥 여기서 지내. 대신 우리 바깥 양반과의 관계는 철저히 비밀로 하라고. 그렇게 할아버지의 어린 첩은 사별하고 이모 집에 들어온 외조카로 정리가 됐어요. 여자는 할머니를 도와 하숙집 일을 하면서 아기를 키웠어요. 그러다가 2해 뒤 할머니 집에서 하숙을 하던 의대생과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불륜으로 애까지 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의대생은 자기 부모님께 거짓말까지 하고서 결혼을 감행했어요. 아기가 자기 애라고 말이에요. 대개 이런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의 변심으로 파경을 맞기 마련인데 의대생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이후로도 별탈 없이 잘 살았어요. 명절 때마다 부부가 찾아와 인사를 하고 갔고 그 외에도 수시로 할머니를 찾아와 김장도 같이 담그고 할아버지 제사도 함께 지낼 정도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 할머니 댁은 어린 첩의 친정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래서인지 저희 아빠도 그분을 경수 누나라고 부르며 친누나처럼 잘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연은 저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이어졌어요. 어린 시절부터 복잡한 가정사로 힘들었던 아빠는 애초에 결혼 생각이 없었대요. 독신으로 살 생각이었죠. 그러다가 저희 엄마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셨다더군요. 건축학과를 나온 아빠는 건설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아빠는 주로 해외에서 근무를 하시는 바람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어요. 아빠가 그렇게 증오했던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거의 없어요. 늘 엄마와 둘이 찍거나 할머니 그리고 경순고모랑 찍은 사진들 뿐이죠. 그래도 아빠가 할아버지와 달랐던 건 여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빠 인생의 여자는 저희 엄마 한 사람 뿐이었거든요.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집에 돌아오실 때면 엄마한테 참 잘하셨어요. 값비싼 선물은 물론이고 엄마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셨거든요. 딸인 저보다도 더 아내를 사랑하셨으니 말 다 했죠. 하지만 그렇게 남편 사랑을 받던 엄마는 제가 6학년이 되던 무렵 자궁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아빠는 급히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경순 고모부를 통해 엄마의 몸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은 아빠는 바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엄마 옆에서 병수발을 하셨어요. 암 환자한테 좋다는 음식을 찾아 먹이고 집안 살림도 아빠가 대신하고 어떻게든 엄마를 살리려고 애를 쓰셨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 뒤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 앉아있던 아빠의 모습은 어린 제 눈에 보기에도 참 안쓰러웠어요. 마치 살아야 할 의미를 잃은 사람 같았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도 한동안 아빠는 마치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지냈어요. 그때 아빠를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경순고모였죠. 네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세상에 부모라고는 너밖에 없는 네 딸 혜림이는 어쩌라고. 네 처 잃고 힘든 거 누가 모르니? 그래도 넌 부모잖아. 네 새끼를 돌봐야 하는 부모라고.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혜림 엄마 심정이 어땠겠니? 죽어서도 딸 걱정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누나, 난 자신 없어. 나는 누나처럼 강한 사람도 아니라서 자신이 없다고. 혜림이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나 그냥
혜림 엄마 따라서 가고 싶은 생각뿐이야. 방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빠가 죽고 싶다는 말도 충격이었지만 나는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에 너무 서운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짝 하고 살을 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라고요. 경순고모가 아빠의 뺨을 때린 거였죠. 너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그러고도 아빠니? 어떻게 자식을 나 몰라라 하고 죽은 아내 따라갈 생각을 해? 너도 네 아빠랑 똑같아. 하나도 안 틀리다고. 자식을 낳을 줄만 알지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라곤 하나도 없는 게 딱 네 아빠야. 넌 재혼하면 그만이지만 혜림이는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를 잃었어. 세상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엄마를 잃었다고. 그런 아이 앞에서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어린아이 투정밖에는 안 돼. 몇 해 전에 너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네가 뭐라고 했니? 세상에 반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라고 했지. 자식한테 엄마는 그런 존재야. 혜림이는 그걸 잃었다고. 그러니까 투정 그만 부리고 일어나. 어서. 평소 온화한 성격인 경순고모는 그날만큼은 사나운 호랑이 같았어요. 경순고모 때문이었을까요? 아빠는 얼마 뒤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사를 차리셨거든요. 다시 일을 시작한 아빠는 엄마가 암에 걸리기 전처럼 바쁜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해외 출장도 많아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경순고모는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우리 집엔 아들이 둘이잖니. 대학생 아들 하나에 쉰이 다 된 큰아들. 남편이 나이 들면 아들처럼 느껴진다더니 그 말이 딱이더라. 하는 짓이 20살짜리 아들이랑 똑같아. 그래서 그런가? 나도 딸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딸이랑 같이 쇼핑도 하고 시장 가서 떡볶이랑 순대도 사 먹으며 수다도 떨고 싶거든. 혜림이가 고모랑 그런 거 해주면 좋겠는데 혜림이 생각은 어때? 엄마 잃은 아이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경순고모의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알기에 고모 앞에서 만큼은 저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경순고모는 그런 저를 마치 딸처럼 돌봐주셨고요. 여성용품 구입은 물론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을 때도 아빠 대신 와주셨죠. 그래서 제 중고등학교 동창 중에는 경순고모를 저희 엄마로 아는 애들도 꽤 있어요. 여느 집 엄마와 딸처럼 쇼핑도 함께하고 심지어 휴대폰에 저장된 셀카에도 둘이 찍은 게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경순고모네 식구들이 가족여행을 떠날 때도 저는 당연히 포함이었어요. 고모부가 의사라서 저희 아빠만큼이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던 탓에 경순고모랑 고모 아들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여행을 다니는 경우도 많았어요. 덕분에 저는 외로움을 모르고 자랄 수 있었죠. 저는 6살 때부터 발레를 했는데 다행히 제 적성에 맞아서 일반 중학교를 거쳐 예고 무용과에 다니게 되었죠. 아시다시피 예능 분야는 돈도 많이 들지만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예요. 그 지원이라는 게 대개는 돈이지만 무용 쪽은 그 외에도 무대 의상, 화장, 체중 관리, 그리고 지도 교수님 선정 등 학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죠. 엄마도 없고 아빠도 1년에 반은 해외에서 보내는 처지였던 저로서는 막막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래도 경순고모가 곁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친구들 엄마보다도 더 극성스럽게 저를 뒷바라지 해주셨거든요. 덕분에 예고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다른 걱정 없이 발레만 할 수 있었어요. 과 특성상
먹는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서 늘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는데 경순고모는 그런 저를 위해 저칼로리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죠. 그런 고모의 희생 속에 저는 대입 실기시험을 앞두게 되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합격할 걸로 예상되었어요. 그런데 합격의 시는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하필 실기시험 전날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실기시험을 망쳐버렸거든요. 시험을 망치고 나왔는데 저를 기다리던 경순고모의 얼굴을 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하루를 바라보고 고모와 함께 달려온 그동안의 시간이 떠올라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모한테 안겨서 한참을 엉엉 울고 거의 탈진하다시피 해서는 집에 돌아왔어요. 결과는 불합격이었어요.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죠. 경순고모는 한 번의 실패로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마음 추스르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제 발목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았던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턴과 점프를 자주 해야 하는 발레는 힘들 거라는 의사소견이 나왔거든요. 6살 때부터 14년을 발레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저한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어요. 발레를 할 수 없는 인생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을 보냈어요. 제 걱정에 집에도 못 가고 저희 집에서 지내시던 고모는 일부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제 방 앞에 놓으셨어요. 혜림아, 너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이거 좀 먹어봐. 일단 배가 차야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야. 발레 못하게 돼서 당장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겠지만 사람 인생이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진다. 일단 한 숟가락만 먹어봐. 그리고 나서 고모랑 생각 좀 해보자. 어? 고모, 나 지금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밥은 먹어서 뭐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그동안 발레한다고 공부도 안 해서 이성적으로는 대학도 못 가. 우리나라에서 대학도 못 나와선 뭐라고 살겠냐고. 내 인생은 끝났어. 다 끝났다고. 그때였어요. 탈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 방문이 열렸어요. 그리곤 무서운 표정의 아빠가 안으로 들어오셨죠. 아빠는 성큼성큼 다가와 이불을 확 걷어내더니 제 손목을 끌어잡고는 주방으로 끌고 가셨어요. 억지로 식탁 의자에 앉히고는 제 앞에 밥그릇을 밀어놓으셨죠. 네 인생이 끝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 먹일 음식 만든 사람 생각은 해라. 너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먹어. 먹고 나서 방에 틀어박혀 울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아빠는 일말의 애정도 없는 사람처럼 제게 강요하셨어요. 그 모습에 예전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안방에서 아빠와 경순고모가 나누던 얘기였죠. 나는 상관없이 엄마를 따라 죽고 싶다고 했던 아빠의 말이요. 그래서 그동안 꾹꾹 눌러 담고 있던 말을 해버렸어요. 왜 여러 사람이야? 내 걱정하는 사람 우리 집에서 고모밖에 더 있어? 아빠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엄마 죽었을 때 아빠가 했던 말 나 다 들었어. 나는 상관도 않고 엄마 따라 죽겠다고 했던 말 다 기억한다고. 아빠한테 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데 이제 와서 아빠가 날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 아빠한테 난 아무것도 아닌 거 다 아니까. 내 무용 발표회 때 단 한 번이라도 왔어? 아니잖아. 어차피 아빠는 내가 발레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잖아. 그러면서 뭘 걱정한다는 거야?
괜히 내 생각하는 척 쇼하지 마. 다 필요 없어. 어차피 발레도 못하는 거. 그냥 굶어 죽어버릴 거야. 지금껏 단 한 번도 아빠 앞에서 반항을 해본 적이 없던 저였기에 아빠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고모는 제 등짝을 때리며 어디 아빠 앞에서 죽겠다는 소리를 하냐고 나무라셨지만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다 아빠 자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아빠는 더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고모를 따라 고모 집으로 가게 되었죠. 마음을 추스를 동안 고모 집에 있으려고요. 어릴 때부터 고모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았던 탓에 제 방도 따로 준비돼 있어서 별다른 준비는 필요 없었어요. 예고에 들어간 뒤에 단 한 번도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저는 발레를 포기하고서야 그 한을 풀 수 있었어요. 떡볶이에 치킨, 피자에 햄버거까지 고칼로리 음식을 매일같이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고모부가 주신 카드로 고모랑 백화점에 가서 옷이랑 화장품도 사고 일본으로 온천 여행도 다녀왔어요.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원 없이 했지만 그럼에도 가슴이 답답한 게 꼭 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거사, 아빠한테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하고는 네 마음이 편할 줄 알았니?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서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네 아빠가 겉으로 보기엔 강철 같아 보이지만 속이 여린 사람이야. 그리고 예전에 아빠가 했던 말은 너무 가슴에 담지 마. 네 아빠가 널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엄마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그랬던 거니까.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딨니? 너도 나중에 자식을 낳아보면 알겠지만 내가 죽어도 내 새끼만은 살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 고모는 어떻게든 아빠와 제 사이를 이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 고모를 생각해서 저는 먼저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고모 말대로 재수학원에 등록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모 전문대 항공운행학과에 입학했어요. 그리고는 졸업 후 모 항공사에 취직해 승무원 생활을 하게 되었죠. 워낙 어릴 때부터 강도 높은 발레 연습으로 체력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기 때문에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체력이 딸려서 못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진상 승객들 때문에 힘든 적은 있었어요. 그래도 세계 각국을 돌며 살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발레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그 고비를 넘기니 또 다른 세계가 열린 기분이었죠. 그래서 인생은 어쨌든 간에 살아봐야 하는 건가 봐요.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몇 번의 연애를 경험한 저는 30을 앞두고 진지하게 결혼을 고민하게 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의 직업은 의사였는데 이제 막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를 시작한 참이었어요. 바쁜 인턴 기간 중에도 연애를 했을 만큼 남자친구도 저도 서로한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결혼이 두 사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예요. 하루는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낯선 번호로 여러 통의 전화가 와 있더군요. 금융상품이나 각종 설문조사를 하는 데인가 싶어서 다시 전화를 안 해봤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엄마한테 전화 안 왔었어? 엄마가 그러는데 자기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제야 정체 모를 번호의 주인이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안 저는 서둘러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전화한 지가 언젠데 이제야 연락을 하니? 길게 말할 거 없고 일단 여기로 좀 와라. 김 실장, 얘한테 여기 주소 좀 알려줘요. 그렇게 전해들은 주소로 갔더니 피부 관리샵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냉랭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차 가져왔지? 일단 계산부터 하고 나와라. 저는 얼떨결에 어머님 대신 시술 비용을 계산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을 모시고 백화점으로 향하게 되었죠. 명품 매장을 차례로 둘러본 어머님은 손가락을 몇 번 까딱하시고는 수백만 원짜리 백과 지갑, 스카프 등을 고르셨어요. 너는 뭐 필요한 거 없니? 기왕 나온 거 골라봐라. 그 말이 저는 제 것도 사주시겠다는 말로 알아듣고 손사래를 쳤어요. 초면에 시어머니 될 분한테 값비싼 명품을 받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계산하고 나와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님은 매장을 빠져나가셨어요. 순간 벙찐 표정이 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를 꺼내 계산을 마쳤어요. 쇼핑까지 마친 어머님은 백화점 위층에 있는 일식집에 가셔서 연어초밥과 성게, 김맛게를 드셨어요. 그리고는 이번에도 당연하다는 듯 계산을 제게 맡기셨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앞으로는 연락하면 바로 달려오라는 말씀만 하시고는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귀신에 홀린 듯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저는 말도 안 나왔어요. 정신을 차린 뒤에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내가 쓴 돈이 1,000만 원에 달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면 내 몇 달치 월급인데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에이, 설마 우리 엄마가 그렇게 경우 없는 분은 아닌데 혹시 엄마가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와서 그랬던 게 아닐까? 그건 아닐걸? 어머님이 새 지갑에 카드 옮기실 때 보니까 쓰시던 지갑이 있었거든. 그런데 자기야, 오늘 어머님 대신 낸 돈 말이야. 나 그거 카드로 긁었어. 그것도 일시불로. 내 수중에 그런 현금이 어딨겠어? 그래서 말인데 당장 다음 달에 카드값은 어떡해? 뭘 어떡해. 엄마가 주시겠지.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의 말과는 달리 다음 달 카드 결제일이 다 되도록 어머님은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얼마 안 되는 승무원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규모였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고모한테 돈을 빌려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고모는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거 사. 그걸 그냥 내주면 어떡해? 아니, 그 여자도 웃기네. 왜 남의 딸한테 그런 걸 내게 해? 혹시 의사 아들 가진 유세 떠는 거 아니니? 왜 그런 여자들 많잖아. 의사 아들 앞세워서 며느리한테 돈 뜯어먹는 여자들. 에이, 아닐 거야. 재민 씨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 아직도 손수 가계부 적으실 정도로 검소하시고 평소에 경우도 바른 분이라고 하더라고. 예, 그런 사람이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예비 며느리 불러서 명품 쇼핑에 운전기사 노릇까지 시키니? 그리고 남자들은 자기 엄마를 절대 몰라. 네 고모부는 뭐 안 그랬는 줄 알아? 암튼 그쪽에서 입 닫고 있으면 네가 네 남자친구한테라도 받아야지 뭐. 그게 한두 푼이야? 승무원 월급이 얼마나 한다고 그걸 뺏어 먹으려 들어. 자기 아들 돈이면 그렇게 쉽게 쓰겠냐고. 진짜 웃기는 여자네 정말. 고모는 저보다 더 분한지 통화를 마칠 때까지 연신 예비 시어머니 욕을 했어요. 고모가 그렇게 저 대신 욕을 해주니까 내심 기분은 좋더라고요. 일단 고모가 빌려준 돈으로 카드값을 낸 저는 남자친구한테 카드 명세서를 건넸어요.
구매 물품과 금액의 형광펜으로 체크까지 해서요. 도합 978만 원이었어요. 에? 이걸 다 엄마가 쓴 거라고? 그 짧은 시간에? 말도 안 돼. 아니 도대체 뭘 샀길래 이런 돈을 써? 중고 경차라도 산 거야? 자기야, 내가 말했잖아. 백 하나랑 지갑, 스카프 몇 장 샀다고. 거기에 피부관리샵 시술비도 있고 점심값도 20만 원 넘게 나왔어. 그건 내가 어머님께 식사 대접한 걸로 하고 뺐어. 남자친구는 연신 한숨을 쉬고는 이렇게 큰 돈을 할부로 하지 왜 일시불로 했냐고 뒤늦게 투정을 부렸어요. 그리고는 당장 이 큰 돈을 줄 여력은 없으니 3개월로 나눠서 갚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3개월이 되기도 전에 어머님이 또다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번엔 개모임을 하던 곳으로 저를 불렀는데 어김없이 이번에도 식사 비용을 제게 떠넘기시더라고요. 순간 욱하긴 했지만 옆에 사람들도 있어서 어머니 체면을 생각해 일단 계산을 해드렸어요. 그리곤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차 안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오늘 식사 비용은 제가 내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께 식사 대접해드리는 건 몰라도 다른 분들 것까지 제가 내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승무원이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박봉이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셨어요. 너 정말 양심은 없어도 주제 파악은 제대로 하는 애로구나. 그래, 승무원이 벌면 얼마나 벌겠니? 비행기만 탔다 뿐이지. 손님들한테 서빙하고 시중드는 천하디 천한 직업인데. 그래서 말인데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네가 귀한 직업을 가진 내 아들이랑 사귀는 게 급이 맞다고 생각하니? 너 그런 말 들어봤지? 의사는 하늘이 내린 직업이라고. 의사는 말이다.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람 몸을 고치는 일인데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일이니?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다? 그럼 그렇게 귀한 직업을 가진 남자를 어떻게 맨입으로 사귈 생각을 하니? 듣자 하니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물건 산 값 내 아들한테 받았다며. 내가 그 소리를 듣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 너야 어려서 뭘 모른다 치지만 너희 부모님은 알 거 아니니? 의사 남편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전엔 10세 3개 이하로는 절대 의사 사위 못 들였다. 그런데 고작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피 같은 내 아들 월급을 뺏어가? 너 그게 어떻게 번 돈인지 알기나 하는 거니? 사람 목숨을 몇 개나 구해야 벌 수 있는 돈인지 아느냐고. 너도 머리가 있다면 생각이라는 것 좀 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먼저인지 말이다. 차 세워라. 네 얼굴 보고 있으려니 화가 치밀어서 더는 못 있겠다. 어머님은 그대로 차에서 내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가셨어요. 그제야 저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내게 벌어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앞으로 내가 의사 아들 둔 어머니의 기세등등한 유세를 톡톡히 경험하게 됐다는 거를요. 그리고 그 유세는 생각보다 더 심했어요. 예, 다음 달에 우리 재민이 아빠 생일 있는 거 알지? 곧 새 식구도 들어오고 할 테니 모처럼 가족여행이나 갈까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가족여행이요? 좋죠. 재민 씨 병원 일 때문에 멀리는 못 가니까 가까운 일본이나 마카오 어떠세요? 일본이야 하도 많이 다녀와서 좀 그렇고 마카오가 좋겠구나. 그럼 재민이한테 일정 물어봐서 마카오 여행 항공권으로 준비해라. 네가 승무원이니 할인도 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니? 사실 결혼 전이라서 딱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냥 알겠다고만 대답을 했어요. 게다가 저도 함께 가는 것도 아닌데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여행 얘기를 들은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너도 가야지. 이제 우리 식구 되는 건데. 엄마가 가족여행 가자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이번 여행을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자는 뜻이잖아. 이 바보야. 넌 그 말 뜻도 못 알아채고 알겠다고 한 거야? 그래?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말이 맞다니까. 그나저나 3박 4일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과가 워낙 바빠서 말이지. 난 1박만 하고 먼저 와야 될 것 같으니까 나머지 일정은 자기가 맡아줘. 이참에 점수 좀 많이 따라고. 결혼 전부터 예비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는 거라서 이래저래 걱정되는 게 많았지만 남자친구 말대로 이참에 점수 좀 따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시간은 흘러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남자친구 가족들과는 공항에서 만나기로 해서 저는 따로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뭐? 너도 가겠다고? 아니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우리 가족이라도 되니? 남의 집 가족여행에 왜 네가 끼느냐고. 엄마도 참. 곧 있으면 우리 가족 될 거잖아요. 난 당연히 혜림이도 가는 걸로 알았죠. 그리고 난 시간이 안 돼서 1박밖에 못 있어요. 아빠랑 엄마 영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두 분만 두고 오겠어요. 이참에 승무원 예비 며느리 덕 좀 보세요. 그 말에 어머님은 뜨뜻미지근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나 참, 누군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아시나. 출발 전부터 기분이 상한 저는 서운한 표정을 감추느라 꽤나 힘들었어요. 1박 2일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남자친구가 먼저 한국으로 돌아간 뒤 저는 예비 시부모님을 모시고 관광에 나섰어요. 전날 시내 관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날은 호텔 투어 계획을 하고 있었죠. 마카오에는 5성급 1류 호텔들이 많기도 하지만 각 호텔마다 나름의 알찬 이벤트가 많아서 호텔 투어만 해도 하루가 금방 지나갈 정도였어요. 아직 유럽 여행을 못 가보셨다고 해서 실제의 2분의 1 규모로 만들어진 에펠탑도 함께 가보고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베네치아 호텔 투어도 했어요. 조금 허술하기는 하지만 나름 수로를 따라 이동하는 곤도라도 태워드렸죠. 그리고 마카오에서 제일 유명한 에그타르트 매장이 베네치아 호텔 안에 있어서 에그타르트도 사드렸고요. 그 외에서 각 호텔들의 특징을 살린 분수쇼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왠지 두 분 표정이 그저 그렇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호텔 투어를 다 돌기도 전에 피곤하다시며 호텔로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저녁 식사라도 하고 들어가시라고 했는데도 한사코 마다하시길래 호텔 방까지 모셔다 드리고 저만 따로 나왔죠.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예, 너 현금 좀 있지? 있는 돈 다 챙겨서 당장 이리로 와라. 무슨 일인지 말도 않으시곤 다짜고짜 현금을 들고 오라고 하셔서 급하게 지갑을 챙겨 들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지갑을 뺏어 들고는 막 달려가시더라고요. 뒤따라 가보니 호텔 안에 있는 카지노였어요. 앞서 달려들어가신 어머님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을 찾아 카지노 안으로 들어간 저는 한참 만에 어머님과 아버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뭐가 그리 화가 났는지 카지노 딜러의 멱살까지 쥐고 욕설을 퍼붓고 계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덩치가 큰 가드들 여럿이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이렇게 뒀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일단 딜러의 멱살을 쥔 손을 뜯어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된 사정인지 물었죠. 그랬더니 반쯤 정신이 나간 아버님이 씩씩대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 새끼가 손장난을 치잖아. 내가 똑똑히 봤다고. 그러자 어머님도 합세에 큰 소리를 치셨어요. 우리가 큰돈 따게 생기니까
저것들이 술을 쓴 거지. 주인장 나오라 그래. 어디서 직원교육을 이따위로 시켜. 일단은 두 분을 진정시키고 카지노 딜러한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옆에 있던 손님들도 하나같이 예비 시부모님이 룰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군요. 딜러가 몇 번이나 영어로 설명을 했는데도 매번 오케이라고만 대답하곤 저렇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생긴 해프닝이었어요. 그래서 대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는 예비 시부모님을 모시고 방으로 돌아왔죠. 그랬더니 이번엔 모든 걸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넌 왜 바보같이 그 인간들한테 사과를 하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거기서 날린 돈이 얼만지나 알고 그래? 길게 말할 거 없고 너 당장 가서 우리 돈 찾아와. 당장 찾아오라고. 어머님, 제가 설명 들어보니 두 분이 잘못하신 거 맞아요. 게임 룰을 잘 모르시고 무조건 오케이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 판돈은 계속 커지고 결국엔 다 날리신 거죠. 비싼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마음 푸세요. 그런데요, 어머님. 아까 가져가신 제 지갑은 어디 있어요? 설마 거기 든 돈 다 쓰신 건 아니죠? 네가 쓰라고 가져온 돈인데 당연히 다 썼지. 네? 그거 여행 경비예요. 그 돈 없으면 당장 밥은 어떻게 사 먹어요? 야, 넌 머리 뒀다가 뭐하니? 카드 있잖아. 네 지갑 보니까 카드도 많던데 뭐가 걱정이야? 그깟 돈 몇 푼 날렸다고? 네가 지금 시부모한테 성내는 거냐? 제 돈을 포함해 카지노에서 수백만 원을 날린 예비 시부모님은 되려 제게 큰 소리를 치셨어요. 잘난 의사 아들이 있었으면 제대로 잘 따져서 돈도 돌려받았을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어가셨죠. 다음날 오후 남자친구한테 전화해 전날 있었던 일을 전했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카지노 때문에 불안불안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실은 우리 아버지가 도박에 혹하는 기질이 있거든.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매번 화투판 벌여서 싸움 나고 그랬었어. 호텔 투어를 시작할 무렵부터 피곤하다며 호텔로 가자고 자꾸 조르시더니 카지노에 들러 도박을 하시려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그 일로 인해 홍콩에 들러 쇼핑을 하려던 나머지 일정은 엉망이 되고 말았고 서로 사이만 더 멀어진 채 여행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솔직히 이런 분들을 시부모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 결혼을 멈췄어야 했는데 흐지부지 떠밀려 갔던 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시간은 흘러 몇 달 뒤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경순고모가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시겠다고 해서 저희 쪽은 아빠와 고모,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나갔고 신랑 측은 시부모님 두 분과 예랑이 나왔어요. 상견례 장소는 가격대는 높지만 음식도 괜찮고 꽤 인기 있는 곳이라서 예약도 힘든 곳이었어요. 제 경우는 고모부 찬스로 겨우 예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룸에 들어서자마자 예비 시어머님이 장소에 대한 투정을 부리시더라고요. 이게 룸이 뭐 이렇게 작아? 돈 아끼겠다고 작은 방으로 고른 거야 뭐야? 자기네가 돈을 내겠다고 하더니 고작 이런 데서 하려고 그런 거구만.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 말을 들은 고모가 한 소리 하려고 했지만 아빠가 말리셨어요. 그러자 예랑이 자기 엄마한테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기 엄청 비싼 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약도 못하는 곳이라고. 혜림이 고모부 덕분에 겨우 예약한 거야. 그러자 어머님은 입을 삐죽거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들어왔어요. 소문대로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그제야 예비 시부모님도
꽤나 만족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가자 본격적으로 혼수 얘기가 나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예 목록까지 준비해 왔더라고요. 혼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이 말 먼저 해야겠어요. 혜림이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들이 의사잖아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한국에서 자식을 의사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때 애 앞으로 들어간 돈도 그렇고 의대 보내면서도 돈이 얼마나 들었나 몰라요. 그래서 말입니다만 의사 사위 보고 싶으면 매달 500만 원씩 20년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저희 아빠는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고모는 입을 떡 벌리고 기가 막힌 듯 한숨을 내쉬었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아랑곳 않고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의사 사위는 아무나 드리는 줄 아세요? 다른 집들은 일시불로 10억 준답니다. 거기에 비하면 월 500은 애들 껌값이라고요. 그 말에 참다 못한 고모가 나섰어요. 아니, 500이 다가 아니잖아요. 무슨 연금 복권도 아니고 자그마치 20년간이나 달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자 아버님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하셨어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들을 의사로 키웠는데 이거야말로 복권 당첨된 거나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500씩 20년간 달라는 건 무리한 조건은 아닌 거죠. 앞으로 내 아들이 벌어들일 돈이 얼만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손해보는 일은 안 하는 편입니다. 싫으시면 이혼사는 없는 걸로 아시죠?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다 났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남자친구란 인간이 표정 하나 안 바뀐 채 밥만 먹고 있지 뭐예요. 헛소리를 짓거리는 예비 시부모보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자친구한테 더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으로 이 결혼 못하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빠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일시불이 좋으시다면 그렇게 해드리죠. 비서한테 연락을 해야 하니 우선 식사하시면서 기다려주시지요. 말을 끝내고는 아빠는 휴대폰을 들고 나가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를 비롯해 예비 시부모 얼굴에 화색이 오르더라고요. 잠시 뒤 아빠가 룸으로 돌아오셨고 식사는 계속 진행되었어요. 저는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서 물만 마셔댔죠. 그건 고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를 먹을 때쯤 아빠 비서가 룸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내 아빠한테 건넸죠. 돈봉투를 받아든 아빠는 봉투 속 수표 액수를 눈으로 확인한 후 예비 시아버지한테 넘겼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1억 7천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인상을 팍 쓰며 소리쳤어요.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내 안 사람이 분명 현금 10억이라고 하는 거 못 들었어요. 콜랑 1억 7천 가지고 이혼사를 진행하자는 겁니까?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가 언제 혼사를 진행하자고 했습니까? 거래를 마치자고 하는 거지요. 땡땡실업 김준규 대표님 맞으시죠? 듣기론 우리 회사에서 하청을 맡고 계시다던데 아닙니까? 아, 제가 명함을 안 드렸군요. 아빠는 명함 케이스를 꺼내 명함을 한 장 빼서는 아버님 앞에 내밀었어요. 명함을 확인한 아버님은 눈이 동그랗게 커져서는 이내 손을 바들바들 떨더군요. 자식 팔아 돈 챙길 생각은 하면서 사돈 될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혼사를 진행하려고 하셨습니까? 한심하기는. 방금 건넨 그 돈은 그동안 땡땡 실업에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잔금입니다. 오늘 이후로 그쪽 회사와는 모든 거래를 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회사에 연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모님, 그만 일어나시죠. 혜림아, 너도 일어나라. 아빠는 고모와 저를 데리고 룸을 나섰어요.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가 달려나와 저희 아빠 앞에 무릎까지 꿇고는 싹싹 빌더라고요. 제발 거래는 끊지 말아달라고요.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이 거래마저 끊기면 회사는 망한다고 눈물까지 흘리며 통사정을 했어요. 회사가 그 모양인데 마카오까지 가서 수백만 원짜리 도박을 했습니까? 사장이 이런 정신 상태로 사는데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면 그게 이상한 거죠. 자식 보는 앞에서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이미 거래는 끝났습니다. 아빠는 표정 하나 안 바뀐 채 저랑 고모를 데리고 식당을 나섰어요.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된 저는 얼마 뒤 남자친구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우리 사이에 남은 채무관계를 정리했어요.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음에도 남자친구는 생돈 나가는 것처럼 엄청 아까워하더군요. 자기 부모가 쓴 돈인데도 말이죠. 고모가 그러시는데 아빠는 그동안 제 남자친구는 물론 그 부모에 대한 뒷조사까지 다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애초에 결혼을 시킬 생각도 없었더라고요. 제가 좋다고 하니 상견례 자리까지는 나갔지만 어떻게든 적당한 꼬투리를 잡아 파혼시킬 마음을 갖고 계셨다나 봐요. 그런데 그쪽에서 알아서 파혼 사유를 만들어주니 잘 됐다 싶으셨던 거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자식에 대한 아빠의 사랑이 누구보다 깊었다는 걸 파혼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이번 파혼을 두고 주변에선 비싼 경험했다 치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번 파혼이 아빠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랜 시간 아빠와는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아빠한테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저한테도 용기를 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며 직장도 다니고 있는 경수진이라고 해요. 지금은 홀가분하게 벗어났지만 과거에 한 집안 사람들과 잘못 엮여서 제 인생 자체를 부정당하고 모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의 그 분노 유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볼까 해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일은 딱 하나였어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을 업으로 하면서 사는 행운을 누렸어요.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지나가는 아이만 쳐다봐도 엔돌핀이 막 솟을 정도였죠. 그래서 아이들을 매일 만날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제 꿈이었어요. 가족들은 결혼도 안 한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고는 했어요. 왜, 그리고 언제부터 아이를 좋아했냐고 물으면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순수하고 투명한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미칠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꿈꿨던 결혼 생활은 무조건 일찍 결혼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낳고 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만 좋아했지 연애에는 큰 소질이 없어 그 소원은 물 건너가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저는 매일 어린이집에 출근하는 낙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분들도 다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시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와 아이들을 대하고 사랑해주니 부모님들 사이에서 저는 특히나 인기가 많은 교사 중에 하나였어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을 만큼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렇게 아이들만 기다리며 출근하던 제게도 기다리게 되는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지인과의 약속 자리에서 알게 된 한 남자였죠. 이름은 김양호.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어요. 저도 이름을 여러 번 들어본 꽤 알려진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는데 너무 호감형이었어요. 180cm가 넘는 키에 적당한 체격, 댄디하고 깔끔한 수트가 잘 어울렸고 손가락이 길고 웃을 때 가지런한 치아가 다 보이는 남자였어요. 누구나 한 번쯤 쳐다보게 되는 그런 비주얼이었어요. 저도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비주얼남과 제가 만나게 될 줄은. 저희는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술 한 잔에 말부터 놓게 되었죠. 수진이? 너 남자들한테 인기 많겠다. 뭐, 내가? 아닌데. 나 완전 인기 없어. 거짓말. 너 웃을 때 엄청 해맑아. 티 없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엄청 사람 기분 좋아지게 하는 웃음이야. 벌써 술 취한 거 아니지? 너야말로 여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지낼 것 같은데. 나? 아니야. 나도 완전 연애고자야. 연애고자? 겉모습은 완전 화려함 자체인데? 나도 몰라. 왜 이렇게 매번 연애가 어려운지. 너 같은 애 완전 모시고 살 것 같은데? 그래? 너 나 맘에 들어? 어? 그게... 우리 만나볼래? 갑자기? 우리 오늘 처음 만난 거 알지? 술김에 하는 소리 아니야. 나 진짜 너 맘에 들어. 너도 나 괜찮은 거 맞지? 우리 사귀자. 어린애도 아닌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리는 그렇게 쉽지만 강렬하게 만남을 시작했어요. 너무 웃긴 시작이었죠. 남자친구를 만나다 보니 그는 두루두루 다 괜찮아 보였어요. 오히려 그가 왜 여태까지 연애를 잘 못했는지 갑자기 나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다행히 그렇게 가볍게 만난 것 치고는 저희는 잘 맞는 듯 했고요. 서로 많이 좋아하기도 했지만요. 그렇게 그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인으로 지냈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져 결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정말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내 주변에서는 아직 간 친구들이 몇 없어서 솔직히 좀 겁나기는 해. 대가 있는데 뭐가 겁나. 이렇게 맨날 데이트하고 헤어지는 것도 진짜 싫단 말이야. 같이 살면 그럴 필요도 없잖아. 수진아, 우리 결혼하자. 어? 자기 진짜 자신 있어? 당연하지. 너도 아이 좋아한다고 많이 낳고 싶다 했잖아. 지금부터 우리 노력하면 네가 꿈꾸는 대가족 이룰 수도 있어. 자기 말대로 나도 아이를 많이 갖고 싶기는 하지만 막상 결혼이라고 하니까 약간 떨리는 느낌? 남자친구는 제가 원하는 다산을 밀어붙이며 결혼을 빨리 하자고 졸랐어요. 처음에는 결혼이라는 것에 약간 겁이 나기도 했지만 든든한 그가 평생 제 옆에 있어준다고 하니 저도 안심이 되었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왔고 부모님 두 분 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우,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를 우리 수진이가 어디서 만난 거야? 엄마, 아빠, 우리 양호 잘생겼지? 키도 엄청 크지? 그런데 능력도 진짜 좋다? 수진아, 부모님 앞에서 창피하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뭐 어때? 내 남친 잘난 건 동네방네 소문내야지. 양호가 지금 직급이 과장인데 그것도 나이에 비해서 되게 빨리 승진한 거래. 동기들은 아직 주임 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 어머, 그랬어? 우리 수진이랑 동갑인데 벌써 과장 직급이라니. 정말 일 잘하나 보다. 아닙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양호가 이 속도로만 계속 쭉쭉 올라가면 내후년에는 팀장일까지 할 수도 있대. 장난 아니지? 이렇게 귀한 인재가 우리 수진이랑 결혼한다니. 고마워요.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랑 꼭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모든 게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정말 모두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아빠와 엄마는 같이 체인점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적당히 수입이 있는 편이었어요. 저 역시 휴학 한 번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해 모아둔 돈도 약간 있어 큰 욕심을 부리지만 않으면 적당한 결혼 준비는 가능했어요.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나니 결혼이란 것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느낌이었죠. 며칠 뒤 설레는 마음으로 남자친구의 집에 선물을 안고 찾아갔어요. 너무 인상이 좋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반겨주셨어요. 어서 와요, 수진 씨. 만나서 반가워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환영에 긴장됐던 마음도 녹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경수진입니다. 그래요. 내가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양호가 수진씨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예쁘고 착실한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실제로 보니까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양호 씨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상처가 될까봐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된 건지는 묻지 않았었죠. 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사망보험금이 꽤 됐었는데 어머니가 그 돈으로 여기저기 재테크한 것이 제법 성공적이어서 부족한 것 없이 사는 것 같았어요. 집이 너무 예뻐요, 어머니. 내가 집 꾸미는 걸 좋아해요. 화분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집 구경할래요?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했다고 전혀 느낄 수 없는 우아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요리 솜씨도 얼마나 좋으신지 차려주신 밥도 너무 맛있게 먹었죠. 결혼하게 되면 집은 내가 3억 정도 보태줄 수 있어요. 다행히 둘이 직장이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집 구하는데 트러블은 안 생기겠네요. 3억이요? 저희가 그냥 대출 받아서 작게 시작해도 되는데 많이 모으려면 처음에는 어른 도움이 좀 필요할 거예요. 양호한테 듣자 하니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됐다던데. 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얼굴이 저렇게 순수하고 맑구나. 그럼 아이도 많이 갖고 싶겠네요. 네, 힘 닿는 데까지 많이 낳고 싶어요. 아, 요즘 같은 때에 수진 씨가 아주 애국자네요. 나도 애가 양호 하나라 집이 좀 시끌벅적했으면 할 때가 많았어요. 아이 많이 낳으면 또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갈 테니까 이번에 내가 도와줄게요. 3억이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담은 좀 줄어들 거예요. 저는 너무 황송하고 감사했어요. 아예 우리 둘이 모아둔 것에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3억이면 저희가 구하려는 동네의 아파트 전셋값에 부담이 4분의 3이나 줄은 셈이었어요. 어머님의 환대도 너무 좋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3억에 훨씬 더 기분이 좋았던 것도 사실이죠. 자기야, 나 어머님 너무 좋아. 인상도 좋으시고 나한테도 잘해주시고. 수진이 네가 싹싹하게 잘해서 그렇지. 너희 어머니 아버지도 나 좋아해 주시잖아. 아, 뭔가 기분 진짜 좋다. 우리 결혼 정말 순조로울 것 같아. 우리 아이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자.
실제로 결혼식을 무사히 잘 올리고 너무 황홀한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어요. 자기야, 우리 가족 계획 세워볼까? 그래. 나는 무조건 많이 낳고 싶지만 자기 지금 하는 프로젝트 엄청 중요한 거지. 그렇긴 해. 이번 프로젝트 잘 해내면 다음번 승진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거든. 내년 상반기나 지나야 한시름 놓을 텐데. 수진이 너 괜찮겠어? 뭐 10년 걸리는 것도 아닌데 뭐. 자기 일도 중요하지. 그럼 아이는 우선 내년 자기 일 끝나고 갖는 걸로. 기다려준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아이 얘기만 하면 좋아 죽으면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대신 프로젝트 정말 잘해야 돼. 당연하지. 저희는 남편의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1년 정도 신혼을 즐기고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말한 대로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엄마,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황급히 TV를 켰고 뉴스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빠와 엄마가 하고 계신 체인점 식당의 브랜드에서 소비자를 속이고 저렴한 재료를 쓰고는 비싸게 음식을 판 것이 밝혀졌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 역시 회사에서 주는 재료를 받아 조리하고 판매했던 거라 그런 눈속임이 있다는 것은 아예 모르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거 그 회사가 잘못한 거잖아. 왜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해? 저는 울분을 토했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아무리 외쳐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회사랑 짜고 기만한 것이 돼버린 거지. 우리도 저렴하게 본사에서 재료를 받은 것은 절대 아닌데. TV의 영향력은 아주 막강했어요. 뉴스가 보도되던 그날 저녁부터 손님 발길이 뚝 끊기더군요. 엄마 아빠의 한숨이 깊어져 갔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본사에도 방송국에도 항의서를 보내봤지만 이미 부모님 식당 브랜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어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한 달 매출이 90%나 떨어지고 이렇게 3달이 넘게 지속되자 부모님은 폐업을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수진아, 아빠 엄마가 미안해. 그런데 이제 정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일하는 분들 다 내보내고 우리 둘이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 결혼식 때도 볼 수 없었던 아빠의 눈물을 그날 보았어요. 저 역시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부모님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싫었어요. 남편 역시 이번 일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엄마랑 아빠는 지금 사시는 집까지 팔아야 된다고 그러시네. 작은 집을 알아보고 계셔. 많이 힘드시겠다. 프로젝트가 코앞이라 장인어른 장모님 신경 못 써드려서 미안해. 아니야. 자기 일도 중요하지. 하지만 부모님의 식당 이야기가 시모의 귀에 들어갔고 그날부터 온화하고 인자했던 시모의 태도가 180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나다. 양호한테 들었는데 그거 진짜니? 부모님 식당 망한 거. 네. 처음부터 잘 알아보고 식당을 하시던가 했어야지. 너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부모님도 저희한테 굉장히 미안해하고 계세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니? 어머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도 지금 부모님 일로 마음도 아프고 힘들어요. 내가 지금 화 안 나게 생겼니? 사돈 내 망하면 당장 네 돈, 아니 우리 양호돈까지 들어갈 텐데. 아, 네? 아니에요. 엄마랑 아빠가 저한테도 돈에 관해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지금 사는 집이라도 팔아서 어떻게 해볼까 하시고 있는데 집 팔아서 다 메꿔지니? 그리고
지금 그걸로 막아진다 한들 돈 한 푼 없이 노후 준비는 결국은 네 돈, 아니 우리 양호돈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내 말이 틀려? 어머니, 저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부모님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다시 꼭 재기하실 거라고요. 사돈댁이나 나나 똑같이 60대인데 재기는 무슨. 아, 속 터져. 왜 딸내미 시집 보내고 1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터지냐고. 어머니, 저희 부모님도 피해자예요. 본사에서 물건 제값 주고 팔았는데 속은 거라고요. 바보같이 그걸 속긴 왜 속아? 그 정도도 딱 보고 싸구려인지 좋은 건지 구별도 못하면서 식당을 왜 해? 너무 돌변한 시모의 모습에 저는 머리까지 빙빙 돌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전화를 끊고 한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남편에게 시모와의 통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엄마도 좀 흥분했나 보다. 수진이 네가 이해해. 나 아들 하나인데 그 소식에 다른 건 안 보이고 그냥 내 생각만 하신 걸 거야. 결혼했는데 우리 가족 아니야? 우리 부모님 일인데 그렇게 서운하게 이야기하실 이유가 뭐 있어. 내가 진짜 내 돈이고 자기 돈이고 갖다 드렸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나 어머님 그런 모습 처음 봐. 내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할게. 엄마도 지금 너한테 미안해하고 있을 거야.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소리치신 적 없었는데 나 정말 많이 놀라고 무서웠어. 은연중에 남편이 시모에게 저 대신 큰 소리 쳐줄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제게 지는 신용하고 들어가라는 말에 서운함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부모님 상황도 좋지 않은데 저까지 불협화음을 만들면 오히려 엄마랑 아빠가 더 미안해 하실까봐 저는 굽히는 척을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그래. 죄송해요. 예의 없게 굴어서. 알긴 아니? 난 네가 나 손절한 줄 알았다. 제가 왜 어머니를 손절해요. 저도 속상한 마음에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받아는 들이마. 그런데 정말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사돈댁 아무리 어려워도 함부로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니다. 네, 어머니 말씀 이해했어요. 걱정하시는 것도 다 이해했고요. 양호 씨 돈을 저희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두 분이서 계속 방법을 강구하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가져다 준 적도 없고 가져갈 계획도 없었던 돈이었는데 사과를 하고 있자니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그래도 모두를 위한 일이 후퇴라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시모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를 딸처럼 예뻐해주고 웃어주고 칭찬해주던 시모는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 시댁은 시댁이지. 내가 너무 가족같이 생각했지. 아들은 핏줄이고 며느리는 남이니까. 나도 이제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았으니까 정말 딱 할 도리만 할 거야. 이제 우리 사이에는 벽이 생긴 거야. 저는 속으로 앞으로 시모와 거리를 두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과는 했지만 그만큼 저도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전과 달라진 제 태도를 시모도 느꼈는지 매일 한 번씩 하던 통화도 잠잠해졌고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만나러 갔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눈치만 보다가 항상 시모 편을 들더군요. 수진아, 그만해.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다른 형제 없이 엄마가 나만 보고 키우셔서 그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며느리랑도 어색한 관계가 돼서야 어디 살겠어? 난 어머니 딸이 아니잖아. 어머니가 나한테 주는 만큼만 나도 할 거야. 우리 아빠 엄마 식당 일로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셨는데. 사과는 드렸지만 나 정말 속이 문드러지고 아팠어. 알지. 다 알지. 우리 수진이 힘들고 아팠던 거 내가 다 알지. 그렇다고 언제까지 엄마랑 이렇게 지낼 거야? 어?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우리 아이도 낳으면 이제 양갓집에 더 자주 왕래하면서 보여드리고 해야 하는데 수진이 네가 한 번만 좀, 어? 남편은 저의 저자세를 원했고 저는 솔깃했다가도 다시 시모에게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의 프로젝트가 무사히 끝났고 부모님도 어렵지만 최대한 방법을 모색해 상황을 헤쳐나가고 계셨어요. 시모와 어색했던 사이도 시간이 흘러 유야무야 되어 자연스럽게 다시 왕래도 하게 되었고요. 수진아, 나 이번에 회사 일도 잘 끝났는데 우리 작년에 한 얘기 이제 실행으로 슬슬 좀 옮겨볼까? 아이 얘기?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예쁜 아이 낳자. 사실 저는 아직 곤란한 상황을 다 벗어나지는 못한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고 남편과 계획한 아이 생각이 약간 줄어든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남편에게 이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제 속도 모르는 남편은 배란일까지 체크해가며 노력하더군요. 생리하네. 또?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지? 날짜 정확히 맞췄는데. 글쎄, 벌써 4달째야.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 했으면 벌써 임신이 돼야 하는 거잖아. 자기 혹시 나 몰래 피임해?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피임약 먹는 거 봤어?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상처되게 말을 해. 아이 많은 집은 처음부터 네가 원한 거였잖아. 내가 무슨 기계 공장이야? 애가 척하고 생기게. 나도 말은 안 했지만 불안해. 무슨 말을 그렇게 야속하게 해.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자 남편도 제게 다그치기 시작하더군요. 게다가 시모 역시 압박 아닌 압박을 은근히 주었고요. 수진아, 내가 오늘 백화점에 갔다 왔거든. 애기들 것 좋고 예쁜 게 많더라고. 내가 어지간한 것들 다 사서 맡겨놨어. 나중에 하나씩 가져가서 써. 네? 아기 거요? 뭐 말씀이세요? 애기 거 뭐 한둘이니? 우선 옷을 계절별로 다 샀고 유모차랑 카시트도 샀어. 다 좋은 브랜드로 샀으니까 너도 좋아할 거야. 아기 침대는 신생아 때 쓸만한 걸로 우선 사놨고 장난감은 내가 잘 몰라서 그냥 개월수에 맞는 거 골라달라고 해서 샀어. 아기가 없는데 왜 벌써 그런 걸 사셨어요? 어차피 생길 손주잖니. 그리고 지나가는데 눈이 안 가는 게 없더라고. 어쩜 그렇게 예쁜 게 많니? 아기 낳으면 또 그때 돼서 좋은 거 사줄 테니까 우선 내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둬.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뱃속에 있지도 않은 아이 물건을 왜 사들인 건지. 하지만 대충 알 것 같았어요. 저런 식으로 임신을 종용한다는 것을. 그거야말로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인데도 남편과 시모는 어거지를 피우는 꼴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며 제 결혼 생활에도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6달째 임신에 실패하자 남편은 제게 불임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같이 불임검사를 해보자고? 나는 분명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수진이 너만 검사해보면 돼. 뭐라고? 자기가 문제 없을 거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는데? 느낌으로 알아. 지금 네 몸이 허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자궁 쪽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빨리 산부인과 가보자. 아니, 내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고. 느낌? 느낌으로 임신해?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나도 검사하게 해야겠어?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당연히 둘 다 검사를 해야지. 나만 문제가 있을 거라 확신하고 가자는 게 너무 웃기잖아. 좋아. 검사했는데 내 문제가 아니면 그때는 어떡할래? 아니면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지. 지금 나랑 무슨 내기해? 지금 자기 말은 꼭 나한테서 문제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말투네? 알았어. 나도 같이 할게. 대신 내가 아이 갖는데 문제 없으면 나한테 사과해. 자기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사과할 생각이 없어? 남편의 억측에 화가 났지만 저도 누구 문제인지 가려서 확실히 따지고 싶었기에 함께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가는 차 안에서 내내 회의감이 들더군요. 사랑해서 아이를 낳자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지금 아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에 압도되어 이렇게 엇갈리는 건 아닌지 깊은 생각에 빠졌죠. 병원에서 저희는 검사를 했고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게 남편과 저 둘 다 신체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었죠. 산부인과 의사가 묻더군요. 우리 두 분 다 요즘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나요? 둘 다 검사 결과로는 깨끗한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때도 난임인 경우가 있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건강한 상태로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셔야지 아이도 즐겁게 오지 않겠어요? 많이 괜찮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부모님 문제로 저는 그때까지 좀 혼란스러운 상태이기는 했어요. 남편에게 티를 내지는 않았고요. 저는 혹시나 하고 의사에게 물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자궁에 아주 작은 혹이 있었는데 별것 아니라고 해서 쉽게 시술 정도를 받은 적이 있긴 한데요. 혹시 그게 연관이 있을까요? 정확히 어떤 혹이었는지 제가 차트를 봐야겠지만 연관성은 많지 않아요. 보통 병원에서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떼어내는 거면 정말 작은 것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자궁은 여자한테 더 소중한 기관 중에 하나니까 심각했다면 언지를 줬었겠죠? 아, 네. 남편은 의사에게 전혀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없지만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아 고민인 정도라고만 말하더군요. 남편분,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꼭 임신이 되어야 해 라는 마음을 갖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산부인과를 나오며 남편이 투덜거렸어요. 차분하게 마음을 가지라고? 그런 말은 누가 못해? 내가 뭘 했어? 나 문제 없다고 했잖아. 나는 뭐 문제 있다고 나왔어? 김영호,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는 뭐 예전에 혹을 뗀 적이 있다며. 저 의사가 뗀 것도 아닌데 네 말만 듣고 그게 심각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럼 그것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너무 배제시켰다 이거지. 너 김양호 진짜 너무한다. 너무한 건 오히려 너지. 아무리 작은 거라고 혹 떼어냈다는 얘기를 숨긴 건 너잖아. 숨기다니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별거 아니었어서 이야기 못했던 거야. 큰 수술이었으면 내가 진작 했겠지. 네 속이야. 나는 모르지.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아무튼 난 아무 문제 없는데 괜히 너 때문에 검사니 뭐니 해가지고 기분만 잡쳤네. 먼저 발걸음을 쌩 하고 돌리며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한참 보고 있었어요. 저게 내가 알던 김양호가 맞나? 그렇게 사랑했던 김양호가 맞아? 남편의 변한 모습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왠지 이 결혼 생활의 끝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앞당기는데 시모가 아주 큰 역할을 해주었죠. 검사 사건 이후 며칠 뒤 시모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나야. 너 지금 어디니? 어머님, 저 지금 출근 중이에요. 출근?
어린이집? 네. 아우, 넌 참 속도 좋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린이집으로 출근이 하고 싶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 계속 어린이집에서 일해 왔잖아요. 애도 못 갖는 네가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게 웃기다는 말이다. 네? 뭐라고요? 양호한테 들었다. 양호는 남자로서 아무 문제 없다면서. 너는 왜 자궁에 혹된 얘기를 그동안 숨기고 안 했니? 그것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거였으면 나나 우리 양호가 그렇게 속 끓이지 않았어도 되잖아. 김양호가 그래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고 제가 혹된 것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고? 얘 좀 봐. 김양호? 그래, 양호가 그랬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것밖에 이유가 없잖니. 나이도 한창인데 임신이 안 될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그렇게 저한테 문제 있다고 몰아가면 김양호랑 어머님 속이 좀 편하세요? 진작 네가 불임인 줄 알았으면 우리 양호랑 결혼 허락 안 했을 거야. 결혼 전에 애를 먼저 낳는 것도 아닌데 불임인지 누가 알아요? 내 말이 그래서 짜증난다는 거지. 너도 알겠지만 우리 양호 인물이 좀 훤칠하니? 어릴 때부터 연예인 하라고 권유도 얼마나 받았었는데 그런 귀하디 귀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여기서 태가 끊긴다고 생각하니까 분해서 잠이 안 와. 그런데 네가 어린이집으로 출근을 한다고? 기가 찬다, 기가 차. 어린이집에 애 안 생기는 사람은 취직 금지시키는 법이라도 있어요? 네 양심에 묻는 말이지. 그 착한 아이들 보면서 네가 갖지 못하니까. 너도 몰래 못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 저기요. 뭐? 저기요? 얘 좀 봐. 너 말 다 했어? 이제 날 CM으로도 안 보는 거지? 이게 어디다 대고 저기요래? 지금 누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차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까지 받는 건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제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쳐온 건지. 너 애 낳으면 주려고 내가 진작에 백화점에서 사놓은 건 다 어쩔 거냐? 누가 그런 거 미리 사달라고 했어요? 왜 사놓고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 너랑 이렇게 입씨름하는 거 나도 골 아프다. 니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부모님 식당 난리 났네 어쩌네 했을 때 그냥 깨끗하게 싹 갈라놓을걸. 그때부터 불안하긴 했다. 아주 그때 못 갈라놓은 걸 나도 평생 후회할 거다. 결국 시모는 제게 기름을 붓고 부채질까지 하며 불을 붙이더군요. 이제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죠. 김양호 집과는 당장이라도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집에 와서 저를 소 닭 보듯 하던 김양호를 불러 세웠어요. 우리 끝인 거지? 너 우리 엄마한테 저기요 라고 했다며? 대단하다 진짜. 시어머니한테 저기요라고 하지를 않나. 소리를 꽥꽥 지르질 않나. 니네 모자는 참 뭐랄까 이상한 포인트에서 쿵짝이 잘 맞네. 서로 듣고 싶은 말, 믿고 싶은 말만 하고 사나 봐. 너희 모자야말로 대단한 것 같아. 너 말 조심해. 이제 다 끝났는데 조심할 게 뭐 있어. 잘 됐네. 그 난임인지 불임 검사 덕분에 아주 확실히 네 진상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나야말로 왜 임신이 안 되는지 확실해졌으니까 유책은 명확하게 내 쪽인 거잖아. 웃기고 있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경수진, 내가 충고하는데 너 직업 바꿔. 너나 니네 엄마나 뭐나 된다고 내 직업 갖고 자꾸 우는해? 지금 너한테 어울리는 건 어린이집 교사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야. 가서 그거 자격증이나 따서 불쌍한 노인분들 돌봐놔드려라. 너한테 배우는 그 어린이집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 애도 못 가져서 가슴 한켠에 한 많은 교사가 자기 아이들이랑 매일 본다고 생각하면
거기 엄마들이 가만히 있을까? 너 내가 가서 입 뻥긋하면 그냥 잘리는 거야. 알았어? 아, 그렇게까지 생각해줘서 고맙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넣어놨다. 니네 엄마 성질머리 보니까 곱게는 오래 못 사시겠더라. 네 엄마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혼자 못 먹으면 잘난 아드님 김양호가 보살펴드려야 되지 않겠어?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봐드리려면 너나 지금부터 자격증 열심히 공부해야 할걸? 뭐? 니네 엄마? 말 다 했어? 그럼 니네 엄마지 우리 엄마냐? 엄마나 아들이나 정말 최악이네. 우리 엄마 욕 보이지 말라고. 그 효심에 눈물이 다 나네. 야, 김영호. 한때 그래도 내가 너한테 미치기는 했었지. 미치게 사랑해서 결혼한 거니까. 나 그거 부정 안 할게. 지우려고도 안 할게. 그것도 내 인생의 한 페이지니까. 좋은 일만 내 인생일 수는 없잖아. 나한테 아프고 쓰라린 페이지 쓰게 해줘서 고맙다. 잘 살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너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긴 하다. 얼마 뒤 저희는 남남이 되었어요. 후련하면서도 씁쓸하더군요. 많이 사랑했었고 살도 부비며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다 결국에는 이런 파국까지 맞이할 줄이야. 결혼 생활 2년도 못 채우고 이렇게 끝이 나다니. 하지만 그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은 진심이었어요. 그와 했던 시간, 다툼, 상처들은 저를 지독히도 아프게 했지만 그것 또한 제 인생의 일부이기에 버리지 않고 가져가기로 했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혼 후 부모님은 당신들 때문이라며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저 역시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죠.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한 장소를 잠시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제 발길이 향하는 곳 역시 아이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바로 아프리카에 봉사를 갔었거든요. 그곳에서 밝은 아기가 아닌 어둡고 병들고 굶주린 아이들을 보살피며 제 인생과 가치관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혹시 나는 나한테 웃어주고 안겨주고 달려와주는 아이들만 예뻐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아이들도 많은데 난 그냥 보기 좋고 예쁜 아이들만 좋아한 편애자는 아니었을까? 저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반성을 하고 아낌없이 저를 내어주고 돌아왔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경수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T 어린이집이에요. 안녕하세요. 여기 H 어린이집인데요. 이제 연락이 되시네요. 많이 기다렸어요. 수진님, 저희 J 어린이집에 좀 와주세요. 저는 많은 어린이집에서 쏟아지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는데 전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님들이 좋은 글들도 많이 남겨주시고 원장 선생님이 제가 없는 동안 여기저기 추천을 많이 해주셨더군요. 덕분에 저는 제가 원하는 헌금과 페이를 선택해 다시 어린이집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가 쉬는 날에는 되도록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아이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곳에도 너무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 많더군요. 그 아이들 역시 아무 편견 없이 사랑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김양호 때문에 남자를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봉사하며 알게 된 한 남자에게 다시 사랑을 배웠고 재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사이에서는 아주 건강하고 예쁜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그것도 셋이나요. 아무리 검사를 한다 한들 제 배 앞에서 아이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제가 불임이 아니었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었죠. 아마 전 남편과 시모가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순순히 김양호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또 제가 어디서 애를 훔쳐왔네 어쩌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을까요? 다행히 지금 엄마와 아빠가 가까이서 아이들을 함께 돌봐주시고 계셔서 저 혼자 절대 힘들지 않아요. 남편 역시 적극적으로 집안일과 육아를 같이 해주고 있고요. 덕분에 저는 어린이집 일도 봉사하는 일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죠. 얼마 전 알고 싶지는 않지만 어쩌다 알게 된 전 남편 소식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어요. 전 남편 역시 같은 회사 사내에서 한 여자와 사귀고 재혼을 한 것 같더군요. 하지만 또 둘 사이에 불임 문제가 불거졌고 시모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기름을 끼얹은 모양이에요. 재혼한 새 와이프는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 회사 게시판에 전 남편과 시모의 행각을 낱낱이 까발렸고 탄탄대로만 열릴 줄 알았던 전 남편은 결국 그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시모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지 아닌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자상한 남편과 토끼 같은 내 새끼들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모님까지. 지금 이 소중한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좋고 행복한 페이지로 장식될 수 있기를 바래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홀가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